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1, 2차 시의 강의는 환경영향평가 개론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 이행 계획 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승인 기관장이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 협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 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과정을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이후 사업 시행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시 계획 단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고 해도 그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단계인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차례의 개선 과정을 거쳐서 2012년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행정계획과 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반면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두 개의 법률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계획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상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가 타당한지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함으로써 국토의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협의 내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이행해야 할 협의 내용은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검토한 후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한 환경보전 방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추가 저감 방안, 보완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공사 착공 준비를 위해서 협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추가 저감 방안과 평가서의 저감 방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저감 방안이 우선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 관리란 해당 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며, 첫 번째는 승인 기관장과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사업 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 환경 영향을 예측 기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환경영향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단초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단초에 예측한 결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는 최종적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해야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공사를 착공하면서 동시에 사업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 후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계획과 이행 사항을 기록해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환경개별법에 따라 비사먼지 발생과 소음 진동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착공한 달을 포함해서 1년간 사후 환경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펴보면 먼저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공사로서 안전 펜스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공사와 사업 시행에 따라 주민이 이주한 이후에 사업지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와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문화재 발굴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철거하는 공사, 그리고 해당 공사의 성토를 위해서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공사, 다음은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마지막으로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경미한 공사입니다. 다음 장에서 착공 통보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평가 대상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 양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고, 이 양식에 따라
통보서를 작성해서 승인 기관장과 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통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최초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된 관리 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양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고, 이 양식에 따라 통보서를 작성해서 승인 기관장과 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계획과 이행 현황을 기록해서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사 현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에 각각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양식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서식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계획과 이행 현황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후 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해서 1년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 항목은 평가 항목 중에서 협의 기준이 설정된 항목과 협의 기관장이 조사토록 한 항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서는 승인 기관장에게 한 부, 환경부 장관에게 2부를 제출하고, 만약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 결과 통보서 양식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통보서 양식의 1쪽에는 사업 개요를 작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보서 양식의 2쪽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조치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보서 양식의 3쪽에는 협의 내용의 관리 및 이행 현황을 기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보서 양식의 4쪽에는 승인 기관과 협의 기관이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와 조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상으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의 작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협의 내용의 검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 추가 자료의 저감 방안, 그리고 협의 기관이 제시한 협의 의견과 협의 기준을 모두 포함한 환경 보전 방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협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 단계인 협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협의 내용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 계획에는 협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 조치할 사항, 이행 주체, 이행 예정 시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작성 사례입니다. 협의 내용란을 보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남측 차량 진출입구에 세륜 세차 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협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중에서 저감 방안 및 조치 사항란에는 보안서에 제시된 공사 시에 차량 동선 계획 도중에서 남측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 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음이라는 저감 방안의 이행 계획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주체와 이행 예정 시기, 공정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협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계획과 이행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감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감시설이란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감시설의 종류는 자연생태환경 저감시설, 대기환경 저감시설, 수환경 저감시설, 친환경적 자원 순환과 소음, 진동 등의 생활환경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 저감시설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 저감시설이란 공사 기간이나 운영기간 중에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자연생태환경 저감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태통로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평소에 다니던 이동로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운행하는 차량에 치여서 로드킬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의 주요 이동로가 도로공사 등으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동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동물이동 경사로입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측구에 소형 동물이 빠지면 측구의 턱이 높아서 탈출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측구 내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소형 동물이 측구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생태환경 저감시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사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면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경관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식생과 같은 친환경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안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수목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있는 양호한 수목은 가이식한 후에 재이용합니다. 다음은 수달의 휴식처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수달이 서식하는 장소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수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달의 휴식처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유도 울타리입니다.
동물의 차량에 의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해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동물이 생태 통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저감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환경 저감시설이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 저감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산먼지가 공사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고압살수에서 세척하는 세륜 세차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장 내부의 도로나 주변 도로에 수시로 살수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토사 등의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 상단에서 5cm 이하로 적재하고 덤프트럭의 상부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공사장 내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간당 20km 이하로 제한하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살수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수환경 저감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환경 저감시설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사 등이 수질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환경 저감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흙깎이나 흙쌓기 공사를 시행하면 사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됨으로써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면에 비닐 덮개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시에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사장의 작업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 생활 오수가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터널의 굴착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터널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빗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 오염을 저감하는 동시에 빗물이 토양 속으로 침투하는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물 순환을 개선시키는 저류지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저감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저감 시설이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저감 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장비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폐유가 유출되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유 저장소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슬러지 보관소를 설치합니다. 다음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섞이지 않도록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장의 작업 인력에 의해서 분뇨가 발생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사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캔이나 병, 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침존조에 퇴적되는 슬러지를 준설하는 사례입니다. 다음 소음 진동 저감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진동 저감 시설이란 공사 시에나 운영 시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소음 진동 저감 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시에 장비의 가동이나 굴착, 발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소음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소음과 진동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팬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기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터널 환기팬의 방음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소음 장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도로 주변의 아파트 등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소음의 회절과 같은 간섭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소음의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간섭 시설을 방음벽 상단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방음벽은 방음벽 재질을 흡음 기능이 있는 재질로 시공한 사례로서 소음의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양측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음이 방음벽에 반사되어서 반대편의 고층 아파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흡음 기능이 있는 재질로 시공하는 것이 소음을 저감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유리로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가 도로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리 위나 경관이 좋은 장소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 협의 이행 계획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차 시에는 계속해서 협의 이행 계획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